첫 번째,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내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그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투자 잘하고, 그 세 개입니다. 끝. 오늘 주제 이제 파이어 요 책 얼마 전에 내셨더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 조기 은퇴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이 파이어라는 게 이제 혹시 불이냐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잘렸냐 이거 파이어 그거 있잖아요. 는 아니고 이제 financially independent,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그리고 retire early, 말씀하신 조기 은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즘 젊은 나이 경제적 자유 이러고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 이때 파이어의 기준은 좀 뭘까요? 그냥 그 기준은 제가 대충 잡았는데 일단 저는 40세 전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50세가 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은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서서히 직장에서 밀려나고 이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원래 은퇴를 한 나이니까. 그렇죠. 어떤 은퇴 당하거나 그런 나이기 때문에 40이라고는 대충 잡았고요. 30은 좀 무리잖아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이제 돈 없이 시작한 사람이 30세 은퇴 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연예인이 아니고 하면은. 그래서 40을 일단 잡았고, 그리고 이제 금액은 그러니까 연 지출 25배 또는 20억이라고 제가 그냥 잡았습니다. 그 20억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보통 제가 강의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면은 20억이란 답변이 많이 들어와요. 아, 부채 빼고 순자산. 그렇죠. 그렇죠. 순자산 20억. 그리고 이제 그 연 지출 25배. 그거는 아마 좀 이따가 또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연 지출 25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자산을 모아가지고 그 자산을 까먹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보통 연 지출의 25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월 500만 원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을 있어야지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500 곱하기 12,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 지출. 그거 곱하기 25, 그럼 15억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5억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적절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4% 해당되는 6천만 원을 우리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그 재투자를 해야죠. 왜냐면 이 우리 자산의 물가 상승률 정도는 상승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연 지출의 25배 정도의 순자산이 있으면 파이어에 좀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내 총 자산의 4% 이하로 쓰면은 그거는 원금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39세 젊은 나이에 그 저자님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굉장히 이제 신문이나 이제 방송에서 쉬는 직장이라 많이 불렸던 직장인데 거기를 그만두고 파이어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입사할 때부터 목표가 퇴사였습니다. 그 사실 제가 입사한 게 2009년이었는데 그때는 파이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은 그래도 얼추 있었죠. 그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 사실 지금도 월 500을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 나중에 미래에는 내가 언젠가 월 500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거 곱하기 12 곱하기 25 해가지고 하니까 15억이라는 목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차에 연봉 테이블을 보면서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그럼 매년 대충 이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돈을 뭐 몇 %로 투자를 하면은 한 2022년 정도에는 15억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쉬는 직장이라고 해도 또 안에 들어가면 사실 또 이 본인 입장에서 또 내 주변 입장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평범한 직장인이 파이어를 달성한 가장 좀 중요한 비법은 뭐였나요? 다이어트라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덜 먹고 많이 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그 심플한 게 참 어려워. 내가 하려면.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가 경제적 자유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보세요, 이거. 그런데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3단계거든요. 첫 번째,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내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그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투자 잘하고, 그 3개입니다. 끝. 다이어트보다는 한 스텝이 더 들어가네요. 3스텝이니까. 그거를 이제 잘 하셨던.
네, 뭐 했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출을 어떻게 줄였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별로 없었을 때, 예, 그 제 인생을 그냥 지출 목표에 맞췄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이제 월 지출 목표가 3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만 원 정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목표대로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술 먹으면서 3만 원을 썼다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삼각김밥을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3만 원 썼으면은 이제 이틀째, 3일째 좀 적게 쓰면 다시 3일 3만 원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네. 지금 한 달 얼마 쓰는데? 아, 지금요? 지금은 지출. 그래도 2, 3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펑펑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럭셔리로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뭐 수입 측면에서는 어쨌든 안정된 직장에서 이제 그런 수입이 들어왔던 걸 거고.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이 생겼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부업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 책도 썼고, 네, 그리고 이제 책이 생기니까 강의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업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부업이 뭐 거의 이제 본업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투자를 잘했던. 아, 그렇죠. 그리고 투자는 예, 그 정말 제가 돈이 50만 원, 100만 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행을 다 한 거죠.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 정도 모으셨나요? 뭐 최근에 뭐 SBS에서 나왔으니까 뭐 60억입니다. 거기. 네. 아, 60억. 네. 순자산인 건가요? 네네네. 저 빚은 뭐 거의 없어요. 네. 저번에 제 채널 출연했을 때 저한테 20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은퇴했을 때 29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배 정도 늘었죠. 그 사이에? 네. 뭐가 이렇게 플러스 된 거죠? 네, 제가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나 했는데 이 스타트업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시리즈 B를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C를 받았어요. 그래서 밸류가 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지분 가치도 좀 늘었죠. 네, 그게 가장 컸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 달성 후에 네. 저자님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아, 뭐가 달라졌냐고요? 일단 회사를 안 간다는 게 달라졌고요. 네, 그 회사에서 제가 한 10시간 정도를 보냈거든요. 왜냐면 이제 8시간 일을 하고 점심시간도 있고, 뭐 조금씩 야근하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일단 저한테 공짜로 생겼고요, 이제. 제가 뭐 깨어나 있는 시간이 한 뭐 17시간 정도이니까, 네, 한 절반 이상이 갑자기 저한테 생긴 겁니다. 그게 가장 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게 또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다닙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행복감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이어의 4단계 법칙이 아까 3단계에서 플러스 1개 더 한 거잖아요. 네, 한 개 더 있죠. 첫 번째 단계가 계획, 내 상황에 맞는 파이어 시나리오 만들기인데 네. 여기서 낙원 계산기가 아까 그건가요? 네, 그 구글에 낙원 계산기라고 쳐보시면요. 네, 거기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몇 개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자산, 이제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 그리고 내 투자 목표 수익,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아, 하나가 더 있네. 내가 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요거를 입력을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걔가 딱 뱉어줘요. 네가 은퇴하는 그 시기에는 네 자산이 대충 이만큼이 되어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네가 월 얼마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출해도 네 원금은 훼손되지 않는다. 이런 게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목표, 그거를 딱 보면은, 아, 그래? 그럼 내가 월 지출할 수 있는 금액 150만 원이네? 하면은 좀 적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제가 바꿔야 됩니다. 저축을 더 많이 하든지, 은퇴를 조금 더 늦게 하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을 좀 늘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사실 그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결론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대충 해봤더니만 내가 12년 후에 은퇴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월 150만 원을 저축하고 그거를 한 11%로 불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럼 세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달성할까? 그 후에 고민을 하는 거죠. 네. 2단계 지출이 이제 지출을 줄이는 부자들의 특급 노하우인데 네. 책에 보면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월 지출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다수라고, 절반 이상이라고. 그쵸. 제가 인터뷰하면서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얼마 지출했냐? 그리고 지금은 얼마 지출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를 이미 이룬 상태에서도 200만 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답변이.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는 적게 쓰시네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수십억 또는 100억 넘으신 분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전자의 그 지출을 별로 안 좋아하고 소비를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일단 화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되죠. 그 유전자 그게. 네.
지출에 대해서 근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지출을 하고 싶고 소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팁이 있는데요. 일단 그 본인의 가계부를 좀 작성을 몇 달 해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지출하냐 그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좀 세우라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이 뭐 1번부터 20번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가장 중요한 1번, 2번, 3번을 정하라는 거고, 그거는 뭐 크게 아낌없이 쓰라라고 하시는데 그 4번부터 20번은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나한테 여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면은 그거는 굳이 자르지 말아라.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은 여행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여행은 한 13번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굳이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스타 사진 찍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는 이제 그거는 현명한 지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의 소비의 우선순위. 네, 그 우선순위를 일단 딱 정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두세 개 정도만 해도 삶의 질이 한 7, 80%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3단계 수입인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좀 벌게 되었나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억대 연봉자들이 사실 꽤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분들은 거봐 많이 버니까 화해했구만 하시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래 그럼 그들은 어떻게 억대 연봉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 더 긍정적인 방법이죠. 네. 그 사실 그 이분들을 보니까 그 많은 수입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첫 번째는 그냥 커리어를 잘해가지고 연봉을 올리든지. 근데 사실 그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는 본인의 전문성을 발견해가지고 어디 딴 데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부업을 하든지, 아니면 네 번째는 아예 창업을 해버리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방법이 가장 맞느냐는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그걸 맞춰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커리어를 한다. 근데 10년 상사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양반도 보면은 이제 계속 뭐 연봉 3천으로 살고 계세요, 근데. 그럼 굳이 그 회사에서 그 커리어를 하는 게 현명한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영업직이고 내가 파는 만큼 막 이렇게 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연구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영업 슈퍼왕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마다 나는 이제 그 커리어로 갈지, 이직으로 갈지, 부업으로 갈지, 창업으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속한 집단이 지금 나에게 나중에 경제 자유를 줄 수 있는 연봉을 주는 곳인지, 네, 그렇죠. 아닌지 좀 판단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4단계가 이제 투자인데, 네. 4단계 투자는 이제 이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자님을 포함해서 파이어 부자들의 공통점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 지출을 줄이는 거, 네, 그거는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20명 중에서 투자를 안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투자 대상은 다 달랐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코인, 네,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아마도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힘들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연봉이 뭐 3억, 5억 해가지고 그거를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소위 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투자가 무조건 포함되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그럼 투자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한다면 무조건, 네. 투자 방법이 뭐가 있는지랑 그 중에 좀 평범한 직장인 분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사실 여기서 가장 평범했던 방법은 레버리지 껴가지고 집 사는 거였어요. 부동산 사는 거. 그게 사실 상당히 유망한 방법입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서울 부동산 계속 오르냐 안 오르냐 그 왈가왈부가 많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값도 떨어지고,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길게 보면은 그 부동산 자체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 더 수익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서 단순하게 월세만 줘도 거기서 또 추가로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대출이자가 그 월세 이자보다 낮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또 추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이 좀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살 수 없을 경우에는 뭐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도 좀 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요? 권투 투자를 해야죠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네.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성공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퀀트 투자를 했고, 이제 여기 김 작가 채널에 나온 디피님 같은 경우는 네. 가치 투자의 뭐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10몇 년 동안 데이 트레이딩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배당주 쪽으로 주로 현금 흐름에 치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진짜 방법은 되게 가지각색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한테 맞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국이 퀀트 투자해가지고 부자 됐으니 나 퀀트 투자 해야지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퀀트 투자가 태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다 소액으로 조금씩 해본 다음에 해보면은 뭔가 여러분한테 맞는 그 방법이 나와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다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각자의 다양한 뭐 트레이딩 하신 분도 있고 같이 투자하는 분도 있고 컨트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이걸 계속 짬뽕으로 이건가? 저건가?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건가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하나 나옵니다. 본인이 정말 이쪽인 것 같고, 이쪽은 좀 더 깊게 파고 싶다, 이제 하는 게 나오고, 사실 조금 전에 나온 모든 방법이 깊게 파면 길이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치 투자의 길을 깊게 파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심 별로 내가 없어가지고. 시간과 네. 경험이 쌓이면 한쪽을 선택하긴 해야 한다는 거네요. 물론 올라운더들도 가끔 있거든요. 부동산도 잘하고 코인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분야는 한 개 또는 두 개라고 봅니다. 저기 보면 저는 전혀 말이 안 되고 마치 사기처럼 보이는 곳에도 항상 네네. 작은 돈을 투입해 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도박이라고 말할 때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 부분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이제 알렉스 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5살에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10억을 넘어서고 지금 한 거의 20억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중반인데 직장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미 파이어를 하시고 지금 창업 준비 중이세요, 이분이. 창업을 이미 하셨고 지금 사업 디벨롭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메인스트림이 되면은 거기서도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 수 있기는 한데 점점 더 어려워지죠. 경쟁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2017년 초반기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코인 같은 걸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었냐 하면은 국내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에 똑같은 코인의 가격이 달랐어요. 그것도 10% 20% 막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서 팔면 그냥 곧바로 10% 20%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알리면은 그 기회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빨리 잡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잡으려면은 일단 소액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참여를 해봐야지 그런 게 보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액입니다. 그 단어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소액이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새로운 기회, 근데 전 재산을 다 몰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데,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식한 말로 영어로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코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그 자산의 한 90에서 95%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뭐 소위 전통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나머지 5% 정도로는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해보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모 아니면 도라는 거는 실제로 안 되면 다 날릴 수도 있는 투자. 그러나 잘 되면은 몇백 배 이상 뛸 수도 있는 자산.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스타트업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옵션 선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말씀하시면 가상 부동산이라든지 NFT라든지 소위 좀 생소한 분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진짜 도가 나온다 하면은 그 돈을 날리겠죠. 그럼 짜증나기는 할 텐데 제 인생에 크게 뭐 데미지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근데 뭐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얘가 몇백 배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근데 이런 뭐 아니면 도 찬스를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 얻어 걸릴 가능성이 사실 꽤 높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변신하는 거죠. 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암호화폐나 NFT나 뭐 스타트업 투자 이런 것들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여기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투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날리세요, 근데. 예. 다 거기서 중요한 게 소액. 네, 그렇죠. 소액.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스타트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스타트업에 제가 당시 투자한 금액이 제 당시 자산의 0.8%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네, 그 제 자산의 지금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지금. 네. 바로 그런 게 뭐 아니면 도 투자였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게 망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스타트업이. 그럼 뭐 저는 0.8% 날렸겠죠. 좋은 경험 했네 하고 끝냈을 건데 그게 갑자기 프로 수익이 난 거죠? 몇백 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 아니면 도 투자입니다. 네.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근데 얼마 정도를 투자했고 그게 얼마가 된 건가요? 이미 전체 자산까지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그 수백만 원대가 수십억 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냥 수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수십억이 됐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 투자로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 주식은 뭐 아니면 도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겨우 먹어봤자 3배, 5배 먹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네. 이 수준에 왔을 때.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아니면 도 투자가 아니고, 아예 정말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수백 배 가능성이 있는, 그게 제가 말하는 뭐 아니면 도 투자입니다. 네. 다만 뭐 아니면 돌아도 소액으로. 그렇죠. 소액으로. 왜냐면은 제가 전체 자산을 다 갖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도가 됐으면은, 네. 그렇죠. 네. 또 일단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투자하다가 말아먹고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기회가 생깁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예. 정말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생기나요? 네. 예를 들어 네.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 계속 있었던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정말 다 돈을 벌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말씀하신 분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시거든요. 그분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50대, 60대에 은퇴하면은 또 3, 40년 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될 운명이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시장을 근데 참여를 해야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내 돈을 안 막으면은 그 공부를 왜 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도 잘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저 작년 11월 집 사기 전까지 네. 자산의 95%가 주식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네.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할 수도 있지만 네. 김작가 TV가 주식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렇죠. 나도 해봐야지. 그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집을 산 것 중에 하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도 있지만 부동산 콘텐츠를 하는데 저도 집을 한 집 마련해봐야지. 유튜브 때문에 부동산 사셨군요. 네. 그런 부분도 한 5% 정도 있다. 근데 사실 그 집 사시기 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지식을 쌓으신 공부 별로 안 하셨죠,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어도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이 좀 덜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 돈이 이제 그 상당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공부가 그렇죠. 부동산 매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살 어디 때 사야 되는지,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죠. 부동산 사장님과는 어떻게 협의를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 듣는 것과 현장에서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24시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의 우선순위만 우리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건 투자의 중요도가 그만큼 밑에 떨어진다는 건데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많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관심이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에도 제일 높은 그 배움을 얻는 게 체험이라고 하죠. 직접 해야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강의 듣는 거는 한 뭐 14일 후에 가봤을 때 기억나는 게 10%, 20%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깨져보고 하면은 8, 90% 기억하죠, 그래도. 자, 다음 문장이 내일이라도 회사를 그만둘 각오가 있는데 빚이 있으면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서 초반에는 대출을 못했습니다. 그때 소극적인 투자를 했던 점이 이제 후회가 됩니다. 여기서 대출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 같고요. 대출을 하면 빌린 사람은 사실 이자만 갚지 대출 자체는 집이 갚아주는 겁니다. 대출 자체는 집이 갚아준다라는 말. 그거 어떤 의미예요? 요거 저기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명언인데 이제 이분은 참고로 여성분이신데요.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해외에 계시는데 부동산을 한 서너 번 정도 갈아타시면서 한 40억 정도 이제 모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빚내는 게 무서워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면서 자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불어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제 부동산을 잠깐 해봐서 알지만 일단 대출해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그 두 가지로 저한테 그 대출을 갚아줘요. 첫 번째, 대부분 전세값이 오르거든요.
예, 그럼 그 전세가 오르는 걸로 대출을 메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언젠가 그 집을 팔겠죠. 그리고 판 돈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면 돼요. 이제 그래서 부동산이 한마디로 올라주면서 대출을 다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완전 멍청한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저기 그 산악에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네, 그분이. 네. 그 대출은 이제 또 본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그렇죠. 이제 사실 뭐 대출을 받으면은 뭐 이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무리 변동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식 대출과 부동산 대출은 다른 게 주식 대출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마진콜이 들어오고 돈 더 넣으세야 하는데 부동산 대출은 당신 집값이 떨어졌네. 화장실 하나 파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월급이 있고 대출 이자가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